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삶의 질 포용사회위원회 위원장 송의영입니다. 잠시 포럼 진행에 앞서 기록물 관리와 언론사, 취재,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진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패널분들과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들께서는 토론회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서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럼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안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복지환경위원회와 대전세종연구원 그리고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대전형 노인 주거복지 전용 주택 통합 서비스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관들을 대표하여 이한영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님, 김영진 대전 세종연구원 원장님, 유병로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영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전광역시의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급속히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의 주거와 돌봄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복지 의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통합적 서비스 모델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 속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이 자리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원장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입니다. 이제 9월 12일부터는 대전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을 합니다. 지난 3월에 시의회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9월 1일 법인 등기가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 이제 발족하는,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이제 권영걸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께서 이제 초대 원장으로 취임이 되고요. 저는 이제 자녀 임기 동안 제가 이제 12월 초면 다시 대전대학교 교수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까지 이제 대전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또 대전시 의회, 또 저희 대전 세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런 대전형 노인 주거복지 전용주택 통합서비스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이한영 위원장님, 또 시의회 위원님이신 이호성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 같이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은 우리 대전시가 2025년부터 2044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래서 추진한 가운데 또이 대덕구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중리동에 있는 케어 안심 주택. 그래서 단독 세대 6세대, 부부 세대 5세대, 총 11세대. 그것을 이제 노인 문제와 이제 주택 문제를 결합시켜서 우리 이제 SDG 즉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 골이죠.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준비가 된 포럼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대전세종연구원의 양성욱 박사, 또 대덕구청 통합돌봄과의 안은선 팀장님,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실 사회서비스원의 유호선 팀장님, 또 갈마 노인복지관의 김창수 관장님, 또 우리 시청의 세 분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초고령 사회가 작년에 이제 20% 노인 인구가 이제 65세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우리 작년에 이제 이런 목표는 좀 천천히 달성돼도 되는데 초기에 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명 중 1명의 노인 인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택 돌봄과 같이 결합해서 하는 이 포럼이 앞으로 좋은 그런 정책 대안을 많이 내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하는 의회, 또 기반 연구를 하는 연구원, 또 지속가능 발전 협의체 실천하는 그 3자가 서로 더욱더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내므로써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귀한 이런 포럼을 마련해 주신 이한영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설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책 포럼을 성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이효성 의원님. 아마 다른 의원님들은 일정이 많으셔서 행사가 많은 것이 겹쳐져서 거기 가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으로 네, 여기 와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네, 우리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의회 네, 이효성 네,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정위원장 이효성입니다. 노인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120세 인생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초고령화로 들어가는데 아마 이 또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복지 사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이 오늘 이 하시는 이 포럼에서 좋은 정책과 좋은 제안들이 나오셔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대전 세종연구원 양성욱 책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대덕구청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산업팀 안은선 팀장님이십니다.
이어서 토론자로 의견 주실 분들입니다. 갈마 노인복지관 김창수 관장님이십니다. 대전 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류주연 박사님이십니다. 대전 광역시 복지정책과 이정선 과장님이십니다. 대전 광역시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박미란 팀장님이십니다. 대전 광역시 주택정책과 주대식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실 이한영 의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좌장을 맡은 대전광역시의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함부로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센터장 맡고 있는 이상호 센터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은 대전형 노인 주거복지 전용주택 통합서비스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발제자 두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면 5분 토론자의 토론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한 분당 약 한 20분 내외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신 양성욱 박사님께서 대전시 노인복지주택 도입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양성욱 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대전세종연구원의 양성욱입니다. 제가 주차를 한 20분 동안 도느라고 늦어서 일단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네,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사실 작년에 제가 그 정책과제로 노인복지주택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것인데 그 일부의 내용 중에 특히 시민들이 본인의 주거 복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현실성이 좀 낮은 것이긴 하지만 이제 노인 복지 혹은 주택 용어는 나중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주택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주거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 접근했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공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답 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게 저의 일단 지금까지의 생각이고요. 우선 그냥 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의 주거 복지 혹은 주거 공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노인 주거 현황 또 다 살펴봤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인식조사 결과하고 뭐 정책 제언이나 혹은 제가 그냥 생각했던 어떤 논의 지점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주거 지원의 맥락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은 사실 양로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요양시설과 같은 공급 중심이었는데 이 시설들이 사실 그 이후에 혹은 유럽 사회에선 탈시설화 이후에 이제 지역사회 정주가 조금 중심이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AIP로 표현되는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게 짜여서요. 저는 지역사회 정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정주를 좀 중요시하는 정책 기조와 맥락이 변화하면서 2018년엔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도입되고 2019년에는 약칭 주거협작법을 개정한 이후에 주택과 서비스를 통합으로 지원하는 정책 변화 기조가 생겨났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주택 공급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한국 사회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회만 복잡하냐?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도 굉장히 노인 주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한국 사회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케어 안심주택으로 이름 붙여서 이제 서비스, 일상 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와 주택 공급을 이제 결합한 방식을 이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제한점은 정책 대상이랑 그 범위가 차이도 있고 굉장히 협소하다는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 인구의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실제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자가 거주를 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주거를 이동하는 거에 대한 혹은 자신이 살고 있던 환경에서 좀 벗어나는 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실은 나타나서 아직까지는 현재의 노인 세대는 자가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행 연구는 이제 그 주거의 환경을 좀 개선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자라는 것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 모형을 좀 개발을 하자라는데 이거의 실체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주거 공급 중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주거와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의 이제 서비스 통합주택, 이 용어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서비스 통합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떠하냐라는 것이 이 발표의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를 조금 정리하고 가면 이제 국내에서는 주거와 서비스 지원이 결합된 형태를 서비스 지원주택, 지원주택,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결합주택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의 경우에는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 서비스 통합주택이라는 용어로 통칭은 하고 있으나 이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공급이 공공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민간 주도로 공급된 것이 미국 사회이기도 하고요. 유럽도 마찬가지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래서 은퇴자 주택, 공립생활시설, 공유주택 등 공급 유형이 민간이 독자적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실버타운이라고 통칭되는 노인 복지주택과 같은 형태도 있었고 그런 주택들을 공공이 흡수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동투자해서 운영하는 주택도 있었고 공공이 실제 건설을 하고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싼 값에 자가 공급을 하는 형태의 주택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나마 통칭으로는 서비스 통합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주택 얘기를 하면 싱가포르 얘기를 하시는데요. 싱가포르는 현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저는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저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는 독재국가로 표현할 정도로 토지 수용을 강제로 해서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주택을 공급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싱가포르 모델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든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주택의 공급 모형으로 모델링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의 동향은 앞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자에 65세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급주택 유형에는 우선 공급 대상자이기도 하고요. 어떤 주택 공급 유형에는 일반 공급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앞에 용어가 쭉 나열된 것처럼 복잡합니다. 공공임대도 있고 국민임대도 있고 행복주택도 있고 통합공공임대도 있고요. 나중에 통합공공임대로 합친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 부호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요. 현재는 무장애 설계, 베어드 프리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무장애 설계와 일부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 고령자 복지주택하고 그다음에 오늘 뒤에 발표해 주실 케어 안심주택 공급이 주된 이제 고령자 공급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에 영구임대든 장기전세든 국민임대든 하나의 그냥 유형에 들어가는 새로운 용어이지 아주 새로운 형태의 공급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통계를 보면 고령자 공급 비율은 이제 신혼부부나 다른 우선 공급 대상자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케어 안심주택 공급 현황은 제가 얼마 전까지 살펴봤을 때 그 공급 현황 자체를
통계를 살펴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실태 조사의 최근 조사를 보면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2.5%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자가에서 거주하겠다라는 응답이라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공이 임대주택 혹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자가를 많이 갖고 있는 현재 노령 인구에게 주거 수리는 그럼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현재 제도에서는 주거 급여의 주택 개조 비용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주거 수리의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현 상황에는 맞다. 추후에 자가 소유 비율이 떨어지면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건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주거 말고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하는 게 비슷합니다. 건강. 그러니까 서비스 통합주택이 유럽사회에서도 나오게 된 계기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양시설의 대상자가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요양과 자가거주의 중간 정도의 정책은 지금 공백 상태다. 그러니까 요양으로 가기 전에 자가에서 약간의 도움만 받으면 자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왔던 거라서요. 건강지원, 일상생활지원, 일부 사회복지나 사회서비스 등을 이제 주거에 결합한 서비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서비스를 좀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요양시설로 가기 직전까지를 뭘로 볼 거냐, 요양 등급 외자까지도 볼 거냐, 아니면 5급자도 서비스 통합주택의 대상자로 볼 거냐, 이것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저는 직접 조사를 한 이유를 여기다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요구 혹은 시민들의 인식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노령 세대도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예비 노인 세대도 좀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주거 실태 조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조사를 수행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55세에서 69세 이하의 시민을 모집단으로 이제 연령을 좀 집단 구분을 해서 예비 노인, 그러니까 은퇴 연령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60세이니까요. 50에서 59세, 60에서 69세를 성별 연령 자치구 기준으로 비례할당 표집을 해서 약 404명 정도를 조사를 했고요. 조사 내용은 이제 주거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404명 중에 이렇게 비율을 보였고요. 비율로 보면 성별이든 연령이든 자치구든 조금 그 비율에 맞게 조사는 됐는데 404명이 사실 대표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유지 시 어디서 거주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예비 노인 세대는 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거야 라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높았고요. 노인 세대는 현재 아파트에서 계속 산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서비스 제공되는 곳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여쭤봤을 때는 그래도 예비 노인 세대는 현재 집에 계속 살 거다. 그리고 노인 세대도 현재 집에 계속 살 거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만 이제 앞서 건강 유지시보다는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요양시설이나 복지주택 등으로 갈 의향도 있다라는 비율도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거 지원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조금 더 많았고, 그러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 어떠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예비 노인은 공공임대주택이 그리고 주거급여가 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노인 세대는 주거급여하고 주거상담 및 정보 제공. 그러니까 사실 주거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엇으로 중요한지는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자가 소유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일생의 과업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어떤 형태로 지어지며 보급되며 공급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거 지원의 경험이 거의 대부분 예비노인, 노인 세대 둘 다 없었습니다. 어,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급여의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서이기도 하고요. 임대주택 자체도 소득 기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실 주거 지원의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결과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첨언을 하자면 그만큼 한국 사회에 주거 복지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주거 지원 프로그램 자체를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격 기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되지 않아서가 대다수를 차지해서 주거 지원 자체의 좀 확대가 필요하고 주거 지원을 논의할 때 그럼 어떤 주거 지원을 먼저 확대할 거냐라는 논의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비스 통합주택이 생긴다면 입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땐 또 조금 의아하게 입주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더 많았고 예비 노인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또 자가 소유하고는 상관이 없었고요. 다만 이 적정한 이용 비용을 조사할 때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현재 그러니까 실버타운으로 통칭되는 노인 복지주택의 임대료와 생활비를 제시를 해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이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근데 공공임대하고 그 노인복지주택, 민간 노인복지주택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다 보여드리고 하면 사실 거기에도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그냥 조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보증금은 약 3천만 원 안쪽. 그리고 월 내가 들어가야 하는 생활비는 보통 실버타운이 평균 한 250에서 300만 원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전혀 절반도 안 되는 약 한 69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요 정도 내면 내가 갈 의향이 있다. 그러고 보면 입주 의향에서는 난 입주할 의향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입주 의향이 없는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는 아직은 나는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매월 지출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도 약간 있었습니다. 특별히 매력을 못 느껴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건강하시고 자가 소유를 하신 분들은 그냥 내 집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 다만 노년기에는 언제 건강이 어떻게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사각지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계속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거 다르게 물어봤는데요. 현재 고령자 복지주택을 좀 설명을 하고 그 고령자 복지주택을 만약에 좀 확대하면 그러면 어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소득, 자산, 신체적, 인지적 기능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국 사회는 이제 저도 다른 이제 복지 인식 조사나 정책 인식 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 기준이 소득이나 자산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좀 차이인데요. 저는 잠정적으로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인 복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고 선별적 지원을 받은 것이 익숙하거나 아니면 그게 훨씬 더 적절하다고 여기는 인식이 더 커서 그러니까 선별적 지원이 훨씬 더 익숙해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좀 잠정적으로 일단 결론을 내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정말 탐색적으로 그러면 입주 의향에 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칠까 제가 조사한 어떤 요인들을 그냥 로지스틱 분석이라고 입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살펴봤는데요. 연령은 이제 예비 노인보다는 노인 집단이 좀 입주 의향이 입주 의향이 더 있고 지금은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입주 의향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면 그러면 입주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결론, 제가 전체 내용을 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주요 부분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논의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가소유, 자가거주 의향 집단을 위한 주택 수리 지원은 좀 진짜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의 노인 집단은 자가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 대상자들이 주거 지원이 많지 않아서 주거 지원의 범위가 협소해서이기도 하지만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물론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사 결과는 사실 조금 기존의 결과나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비해서는 노인 서비스 통합주택의 입주 의향이 높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마도 본인들이 인식하는 보증금과 생활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인 걸 제시하면 아마 입주 의향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연구 과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의 한계상 좀 그렇게 복잡한 설계를 통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만약에 이 서비스 통합주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급을 해야 한다면 주거 서비스 욕구를 동시에 지닌 집단, 그러니까 자가는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 중에 또 노동을 하기에는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이 정도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정말 다만 제가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현황을 감사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봤었을 때 계획은 2026년까지 돼 있었는데요. 2022년 이후로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방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서비스 영역은 저는 그냥 나열을 했는데 좀 뒤에 케어 안심주택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고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개별 사례 관리. 그러니까 노인은 특히나 건강 관련 사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이분이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간호 직종과 사회복지 직종이 협업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도 중요할 거고 나중에 혹시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추진될 때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제언한 것 중에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고령 친화 도시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의 정책 기조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사회 정주를 하나의 정책 기조, 미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굉장히 어렵긴 하겠지만 좀 주택 개조를 조금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장애 설계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그런 노인들이 약간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손잡이를 밑에 달아준다든가 화장실에 의지할 수 있는 바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이 주택 개조 자체도 소득이 굉장히 낮아야만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여만 이것들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정말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은 누구나 나빠지거든요. 소득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도움을 받는 건 소득이 많으면 뭐 그냥 내가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사람을 고용할 만큼의 어떤 노년기의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면 주거 수리 지원, 자가소유자의 주거 수리 지원을 확대하는 형태로 조금 더 정책 방향을 가져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상욱 박사님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양상욱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은선 대덕구청 통합 돌봄 사업 팀장께서 케어 안심주택의 현황과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은선 팀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구 통합돌봄과 통합돌봄 사업팀장 안혜선입니다. 네, 오늘 대덕구 케어안심주택 들봉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초고령 사회의 지속 가능한 돌봄 주거 모델이 어떻게 대덕구에서 실현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대덕구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이 직면한 돌봄 패러다임 전환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 운영 성과, 그리고 미래 방향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배경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대덕구의 고령 인구가 2010년도 17,000여 명의 고령 인구가 현재 2025년도에는 35,300여 명을 넘었습니다. 대전 5개구 고령 인구 비중을 봐도 대덕구가 높은 비율에 포함됩니다. 전국 고령 인구 비중 변화를 보면은 2030년도에는 인구 3명 중 1분이 노인이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에 이러한 단순 주거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돌봄 수요를 저희가 확대되기 때문에 결론은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복합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주거 돌봄 모델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저희 케어안심주택의 조성을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덕구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는 대전시 전체 면적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31일 기준으로는 16만 6천여 명이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 인구 현황 보시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36,400여 명인데요. 지금 이 자료는 7월 31일 기준이었는데 8월 말 기준으로는 22%를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1인 가구는 8,500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의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 현황 보시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1,700여 명이고요. 전체 인구 대비 6.4%이고 그리고 고령 장애인 수도 5,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돌봄에 필요한 수요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복지시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실상은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적 추진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덕구는 보건복지의료 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6월부터 통합돌봄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거주를 실현을 목표로 저희가 여러 요양, 돌봄, 주거를 통합적으로 지역사회 기반으로 실현하라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또 더욱더 내년에 통합돌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방향성이 제시된 부분으로 저희가
제도적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지역 자원을 저희가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희 대덕구의 재정 자립도가 조금 낮은 부분 때문에 신규 건설이라기보다는 지역 자원의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조금 돌봄 주거 모델을 특화하자라는 그런 판단하에 케어안심 주택을 LH 매임대 주택을 활용한 지자체 직접 운영 모델로 저희가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는 2019년도에 커뮤니티 케어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관련 조례를 지정하였으며 그리고 통합돌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실행단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2022년도 주거 개선 사업을 시행을 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돌봄 시범 사업에 선정되었고 이 부분을 출발로 대덕구 방문으로 지원 센터 개소, 그리고 대덕 돌봄 건강학교 개소, 케어안심 주택 협약, 그리고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덕형 마을 돌봄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 돌봄 분야로는 일시재가 서비스, 주거 편의 서비스, 이동 지원 서비스, 영양급식 서비스, 단기시설 보호, 체험 돌봄 서비스는 목욕 지원 서비스거든요. 이러한 생활 지원에 대한 관련된 분야이고요. 건강의료 분야로는 방문 진료 사업, 방문 구강 사업, 그리고 재활을 하기 위한 사회적 입원 예방 사업, 경증 치매 예방 사업이 있으며 그리고 스마트 돌봄이라고 꿈돌이하고 그 아리아를 저희가 보급하는 스마트 돌봄 사업이 있고요. 주거 분야로는 주거 튼튼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주거 튼튼 사업하고 케어안심 주택 두 가지 방향으로 주거 분야를 저희가 이루었습니다. 나머지 민간 협력 분야입니다. 케어안심 주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안심 주택은 주거 플러스 돌봄, 의료, 생활 지원을 통합 연결해주는 돌봄 주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덕구 케어안심 주택의 특징으로는 공공임대 주택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 그리고 복합형 주거 복지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점, 그리고 지역 공동체 속에서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향성을 설립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케어안심 주택의 2인 가구 구조를 보시면요. 2인 가구가 한 15평 되거든요. 2인 방 2개에 이제 일반 영구임대 아파트의 큰 평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9평 정도 되는 방 하나, 그리고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4단계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단계로는 기반 마련과 사업 기획의 단계. 2023년 이전부터 구에서는 저희가 LH랑 긴밀하게 소통을 조금 해봤는데 케어안심 주택에 대한 용어가 나오고 케어안심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케어안심 주택의 조성에 대한 부분을 LH와 내부적으로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사업이 2023년 6월에 시작했죠. 저희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 케어안심 주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기관 협약, 공간 확보에 대한 단계입니다. 2024년 5월 구와 LH 간담회를 진행하였고요. 이어 6월 달에는 LH와의 업무 협약, 그리고 8월 달에는 세부 추진 계획, 그리고 바로 기관 공급 체결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실 사업 기반 마련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조금 오래되었지 그것만 조금 연결이 되면은 사실상은 LH에서 대부분 많이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는 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3단계로는 공간 설계와 어떻게 환경을 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9월 달에 공유 공간에 대한 운영 계획 수립을 하였고요. 12개 중에 11호를 임대로 하였고 한 호를 공유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공유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계획하고요. 그리고
4단계로는 협력 운영 체계의 확립에 대한 단계입니다. 2024년 10월 부와복지관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공유 공간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공유 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개소식을 개최했고요. 11월 달에 어르신들이 입주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단순히 건물 확보가 아닌 공간과 운영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입니다. 단순히 무주택 고령자라는 조건만이 아닌 저희가 돌봄이 필요한 가구 중심으로 저희가 입주를 하기 위해서 장기요양 수급자 혹은 맞춤 돌봄 이용자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우선을 저희가 선정 기준으로 좀 삼았습니다.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 심사 발표 계약 순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평의 정도는 임대료가 지금 한 약 740만 원이 되고요. 월 10만 원 관리비가 납부되고 있고요. 15평의 기준은 1,200만 원의 임대보증금 그리고 18만 원의 그 관리비가 지금 보통 평균 그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보시겠습니다. 총 12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11호, 공유 공간 1호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공유 공간에는 저희가 건강지원실, 프로그램실, 그리고 방문의료지원센터 사무실로 구성하였습니다. 생활 편의로는 CCTV가 있어서 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이동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이 조금 좋아서인지 입지가 또 이제 도보로 뭐 복지관, 병원 이런 그 마트로 움직일 수 있는 중심부에 저희가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 공간 운영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를 과감하게 공유 공간으로 전환하였고요. 여기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계십니다. 이 공유 공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에는 방문의료지원 센터가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실에서 어르신들께서 건강, 운동, 인지, 요리 등의 생활 중심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밀감이 좀 높아지고 정서적 돌봄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방문의료지원센터하고 연계 협력하여서 돌봄, 건강, 교류가 함께하는 생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 공간 프로그램 활동 사진입니다. 요리하시는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하시는 프로그램. 가끔 어르신들의 인상이 되게 즐거워 보이시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생활 거점 기능으로 충분히 잘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중요한 방문 의료를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케어안심주택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덕구는 전역 대상 방문 의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어안심 주택에 있는 어르신들도 물론 저희가 우선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 방문 간호, 그리고 재활, 건강관리,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의료 서비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사회적 자원을 끌어가지고 어르신에게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붙여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어안심주택은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니라 방문의료와 연계되어서 주거의료, 돌봄이 하나로 연결되는 생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방문의료지원센터를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문의료 연계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핵심 거점이 바로 대덕구 방문의료지원센터입니다. 센터의 역할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대덕구 방문의료지원 사업의 실행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단순히 기관이 아니라 전체 방문의료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중심 거점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에 찾아가는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는 1차 의료기관, 협력된 의료기관이 양방
8개, 양방 4개, 한방 8개가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하고 진료를 보십니다. 집에서도 안전하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 의료와 예방 돌봄을 연계 강화합니다. 의사, 한의사, 진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활, 영양, 건강관리까지 저희가 연결해가지고 악화를 막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지역 돌봄 체계 내 다직종 연계와 협력 강화입니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 전문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조율하면서 돌봄과 의료가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통합합니다. 이 방문의료지원센터가 단순히 진료를 연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덕구 전체의 돌봄 그리고 의료를 조정하는 그런 허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케어안심주택의 운영 구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케어안심주택은 세 축이 협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덕구청은 전체 운영을 총괄합니다. 입주자 모집, 선정,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맡아서 주택 운영의 틀을 관리합니다. 두 번째,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공유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주 어르신들의 생활과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중심되어서 입주자들의 일상과 공동체 돌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방문의료지원센터는 의료와 건강을 책임집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방문진료 연계, 건강 모니터링, 그리고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복지관과 방문의료지원센터가 각자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하나로 연결하는 체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반응 조사 결과입니다. 케어안심주택의 입주 어르신들은 대부분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라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매우 높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매니저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상주에 계시거든요. 홀로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안전망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서적인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건강과 심리 상태가 좋아졌다는 변화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모니터링과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덕분에 몸이 더 가벼워졌다고 어르신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면서 삶의 활력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외출의 기회 그리고 사람 만날 기회가 많다 보니 되게 풍요로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프상으로도 다 좋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압도적이어서 저희 또 어르신 뵐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은 상황이 많습니다. 이거는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늘봄체를 직접 취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목이 바로 돌봐줄 사람이 늘 옆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어르신의 표현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우리 어르신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 같은 집에서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는 게 묘안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거주 환경은 되게 열악하고 다니는 곳이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웃의 필요성도 많이 못 느꼈었던 분이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삶을 경험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사에서도 강조하셨듯 단순한 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아니면 환경, 그리고 복지 대상자를 관리하는 인력, 여러 가지의 여건들이 어르신들이 여기가 단순히 집이 아니라 본인을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주셨습니다. 대덕구뿐만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케어안심주택은 굉장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산 북구는 LH 임대주택을 활용했고요. 충남 천약은 신축으로 지으셨습니다. 대덕구 서귀포도 도시재생사업과 결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안산시는 저희와 비슷하게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케어안심주택이 활용되면서 저희 대덕구만의 특징은 이 공유 공간에 방문의료센터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점이 조금 약간 차별적이다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다양한 모델 속에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케어안심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는 케어안심 주택을 단순히 한 번에 시범 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생활권 단위의 그런 분산 확산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미 설치한 곳이 중부 지역이거든요. 중리동. 그래서 북부와 남부 세 개 권역을 먼저 단계적으로 확산하면 어떨까 싶고요. 더 나아가서 동단위의 케어안심 주택이 좀 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조금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많이 말씀 주셔서 더 나아가서는 그냥 생활권, 정말 동단위의 소규모 분산형 케어안심 주택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의료와 복지도 더욱더 촘촘하게 연결하겠습니다. 방문의료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복지관, 그리고 보건소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합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때 새 거점을 추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구축된 방문의료지원 센터를 허브 삼아서 저희가 확산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확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는 더 다양화하겠습니다. 건강, 인지, 영양, 문화까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돌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생활권 분산형 확산, 그리고 의료 복지 통합 네트워크,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이 세 가지 축으로 앞으로 케어안심 주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책 제안은 저희가 실무자로서 운영을 하다 보니 조금 어려웠던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케어안심 주택에 대해서 확산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이제 LH와의 소통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LH가 이 사업을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은 담당자들이 수많은 그런 컨택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결과로 저희가 잘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후에도 쉽지 않은 부분은 LH 고령자 매임대를 신규로 지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그걸로 저희가 운영권을 확보받아 더 나아가서 확장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사실상 전화를 드리는데 신규로 짓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민간 사업자와 LH 간에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이 제도에 많이 유입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또 더욱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 케어안심 주택에 대한 정의가 사실상은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성향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케어안심 주택이지? 우리 지역 내에 어울리는 우리 지역이 필요한 케어안심 주택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는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조금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르신을 모집 공고를 하고 입주를 하는 과정에 많은 어르신들이 저희는 사실 중리동이었는데 신단진동에서 이사를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대덕구 생활권은 대덕구다라고 진행을 했는데 대덕구가 아니라 동단이구나. 신단진동에서 중리동으로 이사를 하는 게 당연히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상 더욱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내 집, 내 근처, 내가 다녔던 생활권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사실상 항상 모집 공고를 통한 과정에 저희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사실상은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LH하고 저희하고 협력 관계가 담당자의 노력으로 협력이 진행되어지는 것도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는 갈급하기 때문에 LH에다가 계속 좋은 말씀 드리는데 거기는 일반적으로 사실상은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입장과 좀 다른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과연 신규 건설만이 방향이 맞는 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영구임대 아파트는
되게 우수한 인프라, 복지관이라든가 엄청 인프라가 좋은 상황인데 기존의 자원을 활용해 뭐 연구임대 아파트, LH 중흥 아파트,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시형 아파트 여러 가지 기존 자원에 있는 그런 아파트 모형을 저희 서비스만 조금 결합하면 그게 케어안심 주택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정부가 조금 이야기를 주셔서 지자체가 고민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약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H 차원에서는 민간 참여가 저조한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그러한 부분이 민간 참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국가 제도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제공을 통해 가지고 민간 참여를 조금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조심스럽게 생각되어지고요. 지자체는 물론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케어안심 주택을 심도 있게 조금 논의해서 잘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막 이렇게 대규모 단지에 케어안심 주택을 조성하는 게 사실상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는 각자만의 케어안심 주택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제도와 기존 자원 활용, 그리고 LH는 신규 자원 확보, 지자체는 운영 모델 개발이라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 세 축이 맞물려서 케어안심 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축 중심이 아니라 자가 개조, 연구임대 아파트 전환, 매입임대 특화형 이렇게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모델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대덕구의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해 수고해 주신 패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포럼을 지켜봐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대전형 노인 주거복지 전용주택 통합서비스 조성을 위해 민간과 대전시 그리고 대전시 의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내용은 신중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서 법적인 문제 또 현실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론하고 발제하셨지만은 노인 주거는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 의료, 식사, 교류, 취미생활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르는 그런 기능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적인 문제 또 정책적인 문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